자, 다음 주에 또 이벤트들이 있고 이 매크로에서 또 점검해봐야 되니까 호흡을 좀 고르시고요. 시장 오늘 조금 눌리고 있고 큰 그림을 봐야 되는 부분에서 전략가를 모셨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인 FOMC가 대기 중이죠. 네.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정보들이 아직 안 나오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캐나다가 금리를 깜짝 올리는 바람에 네. 오 뭐지 왜 이렇게 하여튼 좀 소란스러웠어요. 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중앙은행 입장에서 바라보는 물가 목표치랑 현재 물가 수준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리를 염두에 두면 사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 통화정책 당국에서 잘못된 수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고점 대비 지금 현재 물가의 오름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하반기 늦어도 금리 인상 중단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FMC 저는 25bp 추가 인상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6월 FMC 이전에 발표된 5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13일 날 발표 예정인 5월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수치가 4.1%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죠. 전월이 4.9였기 때문에 이번 달 역시 물가 오름폭 사실 둔화되는 속도가 이번 수치는 상당히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의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좀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랑 CME 피드워치 2를 통한 금리 인상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약간 시각차는 있습니다. 동결이 66.2%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25pp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올해 3월 FMC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바라보는 점도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중위값 자체는 건들진 않았지만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상단 기존이 5.6이었는데 이걸 5.9로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4.1에서 4.3으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남아있는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7개월 연속 이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9월 달에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제가 경착륙 들어갈 확률을 높이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연준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 FMC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최근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또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6월 FMC를 기점으로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상방 압력은 계속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증시에 이제 방어막이 되어줄 만한 두 가지 키워드를 피크아웃의 달성 그리고 또 실질 정책금리 도달 이렇게 두 가지를 꼽으셨던데요. 네. 먼저 피크아웃 달성은 물가의 정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두 가지 방패 가운데 첫 번째가 물가 그리고 시장금리, 연준의 통화 긴축 중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모두 달성을 해야 올해 하반기 때 증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미국 기준으로 이제 물가는 지난해 6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현재 오름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5월 CPI는 예상치가 4.1까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는 정책금리보다 한 분기 앞서서 고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시장금리도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죠. 결국 남아있는 거는 연준의 통화 긴축인데 저는 이제 6월 FMC를 통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금융여건 긴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급망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올해 2월 기준으로 2019년도
8월 이후 처음으로 음액값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공급망 병목은 이제 해소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또 에너지 가격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요인들은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축 요인인 이 물가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연준의 정책금리와 주거비의 상관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거비와의 스프레드가 0.8에서 1.05 정도로 좁혀지고 나면 평균 9개월 뒤에 주거비가 전년 동월비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올해 6월 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내년 1분기가 그 시점이 되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 접어들게 되면 그 속도가 먼저 반영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금융여건 긴축 안 하라는 환경이 돈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위험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질 정책금리의 도달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앞서 모두에 처음 말씀하신 연준이 추구하는 연간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은 2%대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도 4% 뭐 5% 정도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실질 정책금리의 도달은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방패 중에 나머지 하나를 실질정책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거를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의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 도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발표된 2월 근원 PC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결과치였기 때문에 3월 달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증시 흐름을 보면 사실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 동일한 구간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1.9%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때 당시는 뭐 에너지 유틸리티 쪽 시클리컬 쪽이 강세를 좀 보인 부분들은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 해당되는 섹터는 이미 노테이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섹터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게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결국 하반기는 경기가 둔화되는 그 폭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을 놓고 봤을 때 경기 수축 국면에 놓여 있는 상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금리와 물가에 민감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성장주들은 하반기 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좁혀 나가면은 결국에는 하반기의 전망들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조금 좋게 보시는데 신흥 증시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국가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신흥 증시가 앞으로 선진 증시보다 상승 강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2021년도 5월달 보면 이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5%대 진입했을 때 신흥국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발표되고 있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보면 3월달 5%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신흥국 증시의 상승 강도가 앞으로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3분기 때는 반도체 국가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 빙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률에 연결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체들이 선제적인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기업들의 재고 감산이 결국 디램 가격 하락폭을 줄이고 하반기 때는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4분기 때는 이제 인도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성을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5.9%, 중국이 5.2%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향 수출 개선과 또 물가에 따른 내수 기축가 완화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4분기가 될 수 있다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아세안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보면
4.5% 정도 되는데 대교육 이축이 완화되고 또 자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때는 한국 대만 같은 반도체 국가, 4분기 때는 인도, 아세안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을 조금 대체하는 이 생산 기지들의 분산, 인도, 뭐 아세안,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신흥국. 사실 중국의 무역 수지는 어제 좋지 않았어요. 중국이 네네.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조금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선진국 내에서 미국 우상향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3,250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설적으로요. 오히려.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결국 실질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이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되지만 시장 금리 물가는 계속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논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바라보는 경제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는 월간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근데 이거를 사실 충족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큰 부분들은 있지만 다행히도 지금 5월 달에 이 상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로 인한 증시 하락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번 달 아마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을 가지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꺼내들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준율 인하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LPR을 소폭 인하하는 형태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형태로 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때 중국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리오프닝은 실질적으로 2분기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네. 경제.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효과가 경기 안정과 증시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하반기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G2 국가의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될 거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 추이는 이제 스테이한 좀 정체되는 이제 물가가 조금 정점을 찍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흥 증시가 그래서 부각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주 쪽을 많이 네, 맞습니다. 주목하셨잖아요. 어떻게 성장주를 좀 세분해 본다면은? 네. 사실 뭐 가치주 시대는 저물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정책금리와 물가지표 간 역전이 올해 상반기 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경기 수축 국면 하에서 물가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성장주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즈별로 본다고 하면 대형과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을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퀄리티와 모멘텀, 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3분기 때부터 경기가 안정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 기대치가 높아질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기업 이익이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하면 결국 퀄리티라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위험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신흥국 증시와 성장주가 주도할 수 있다 얘기 드리고 있고 성장주 내에서 옥석을 가려본다고 하면 지금은 반도체 그리고 2개월 뒤에는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기관과 상관없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바이오를.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 매크로 전략과 큰 그림을 좀 잡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커버하고 있는 문남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